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지난 3월 15일에 저희가 라이브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간 점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날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룬 데다가 시간이 라이브다 보니까 길어져 가지고 라이브 끝난 후에 이것을 별도의 주제로 나눠서 영상을 만들어 줄 수 없냐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나눠서 간단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와 또 나토의 동진,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네오나치의 집권,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탄압, 이러한 것이 침공을 하게 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푸틴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인기를 만회하고 장기 집권 체제를 유지하려는 종신 집권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핵무장 해제, 또 미국과 나토의 보호 약속이 무시된 것이 침공을 유발한 원인이었다 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지나친 과욕, 심지어는 푸틴의 노망,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즉답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시되고 있는 원인들은 전쟁의 원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의 탓인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전쟁의 원인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구조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의 원인을 분석할 때 이런 현상을 나열하는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푸틴이 불안해진 국내 정치적 지지를 일신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합시다.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럴듯한 계기, 개연성 있는 동기를 나열하는 것은 절대로 원인 분석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 분석이 되려면 이게 과연 몇 번째 요인인가? 구체적으로 국내 정치가 어느 정도로 불안해하는가?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 군의 어떤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악영향을 상쇄할 만큼 푸틴의 지지에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느냐? 도대체 러시아라는 어떤 사회고 지금 러시아 사회의 국내 정치적 수준, 문화, 경제 이런 구조가 어떻기 때문에 그것이 푸틴의 지지에 러시아군의 젊은이들의 피와 희생,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희생, 국제적인 어떤 악명 이런 것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 정치적 지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현상을 분석해야 그게 진짜 분석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주변에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 음식이나 환경 요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 주변을 찾아봤더니 저게 암 유발하는 요소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쭉 나열하는 게 과연 의학적인 진단일까?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는데 무슨 성분이 안 좋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연성은 던질 수 있는데 그건 의학적 진단은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은 그것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이 사람을 이제 검사도 해가지고 무엇이 원인인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의학적 진단이에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따라야 합니다. 성급하게 이런저런 요소를 나열하고 심지어 단정하는 것은 음모론이라든가 선동의 재물이 될 뿐입니다. 푸틴의 전략 목표는 무엇인가? 14만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원될 것 같아요. 이런 전쟁을 벌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러시아는 자신들의 정확한 목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그리고 협상도 진행 중인데 내 패를 다 꺼낼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지금 드러난 상황으로 볼 때 세 가지로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입니다. 러시아가 요구하는 거죠. EU와 나토 가입을 중지하라. 그리고 영원히 가입하지 않겠다고 중립국화를 헌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병합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중립국화를 선언했고 요구사항대로 헌법에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크라이나의 마음이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아니라 서방 측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심주에 EU에 가입하려고 했어요. 왜? 그것이 자기들에게 좋으니까. 이것은 절대로 소수 집단의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회, 경제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서유럽 경제의
편입되는 것 또는 서유럽 국가와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3월 16일에 조현성 박사님하고 진행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제 분석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서방 쪽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요. 아무리 글로 가지 말라, 우리 안 간다고 문서로 만들고 서약을 해도 이걸로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러시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칠러 정권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지난번에 오렌지 혁명 같은 봉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과격한 방법이 우크라이나를 점령지로 두거나 병합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러시아에게 너무 큰 부담이 돼요. 이것은 지난번 3일, 9일날 했던 라이브에서 방종관 장군과 태상호 기자님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방종관 장군님이 그 후에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했는데 무력 점령에는 최소 50만의 군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러시아 군대가 80만인데 50만을 우크라이나에 주둔시키면 그 군사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서 계속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거나 병합할 의도가 없다라고 굉장히 선심 쓰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속국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명목상으로는 국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이게 러시아의 의도에 제일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속국화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구상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겠죠. 지금 침공을 했는데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러시아가 구상한 속국화의 방법이 무엇이냐? 침공 그 다음 단계의 전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푸틴이 구상한 우크라이나 속국화의 전략과 전술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실과 제가 역사에서 얻은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나는 말로만 안 해. 이렇게 무시무시한 방법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전쟁으로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보여주긴 했어요. 설마 침공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침공을 했고 침공한 이후에도 설마 하는데 점점 더 과격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오죽하면 핵을 사용한다는 협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파괴와 희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공포를 불어넣고 저항 의지를 분쇄한다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면 괴뢰 정부를 수립하고 중립국화를 선언하겠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무장해제입니다. 이건 지금 휴전 협상에서도 러시아가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친러 정권 수립보다도 더 분명한 속국화의 징표가 무장해제입니다. 국가란 처음 탄생할 때부터 국가의 성립 조건, 국가의 존재 조건이 국방입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있어서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방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침략에 저항한다는 의지까지 포기하면은 그거는 국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무장해제는 외형은 국가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의 속국이 된다는 가장 확실한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된 속국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 지금까지 드러난 거로 보면은 돈바스 지역의 분리 독립, 그리고 크림반도 점령이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최대 산업지대입니다. 이곳은 이미 200년 전에 우크라이나의 중추 산업기지가 됐어요. 19세기에 이곳에 석탄광이 발견되면서부터 산업단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전쟁 때 초전의 러시아군이 대패하죠. 그러자 스탈린이 주요 공업시설을 우랄산맥 동쪽으로 옮겨버립니다. 이것이 독서전쟁의 운명을 바꾼 과업이었죠. 덕분에 땅은 빼앗겨도 군수 생산 능력은 유지를 했고 이것이 후반부의 전세 역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이때 중요한 이전 대상이 돈바스 공업지대였어요. 이곳을 산업시설을 옮기는 데만 기관차를 8,000대나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돈바스 지역은 중요한 단지였어요. 이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분할되면은 우크라이나는 농업 또는 1차 산업 중심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산업지대가 남아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지역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은 약화될 것이고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회 구조는 단순해집니다. 국민들의 어떤 의식 구조나 진취적 성장 욕구 이런 것도 침체되겠죠. 따라서 통치하기가 쉬워집니다. 크림반도 점령은 지금 말씀드린 경제적 이유에다가 군사적 이유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내륙 국가입니다. 우리가 소비재 운송이라는 것은 사실 육상교통보다 해상물류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운들이 막히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고 우리가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유일한 해운의 통로가 흑해입니다. 흑해가 막히면 무역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필품의 유통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요. 물론 크림반도만 점령해가지고는 우크라이나의 흑해 해안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크림반도에 주둔하는 것만으로도 유통망이 러시아의 간섭에 크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왜 오데사부터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마리우폴까지 다 점령해서 남부 해안지대를 전부 우크라이나한테 떼어나면은 더 확실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목줄을 확 진짜 쥐어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위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국민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겠죠. 사람이 공포와 압력을 넣어서 포기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정말 사람 목을 붙들어 매고 매일 칼을 대고 있으면 오히려 저항 의지가 세질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군사적인 부분인데 마리우폴에서 오데사까지 남부 회랑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게 되면 뒤는 바다고 앞은 육지인 얇은 횡대 형태의 영토가 됩니다. 이게 군사적으로 말하면 중심이 얕고 후방 육상 지원로가 끊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서쪽에 몰도바와 루마니아가 있어가지고 삼면에서 우크라이나나 또는 나토 세력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주둔할 병력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림반도가 중요한데 벌써 2014년에 이곳을 점령했지만 우크라이나를 하면 크림반도의 군대는 중요한 압력 수단이 되죠. 우크라이나 전역의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아도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유사시엔 언제든지 군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크림반도가 고립되어 있는 섬 같기 때문에 고립의 위험성이 있는데 적어도 흑해 함대가 흑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대가 고립될 위험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군대로 안전한 지역에 주둔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돈바스 산업지대의 분리 독립, 크림반도와 흑해 장악은 우크라이나를 빈곤하게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러시아 경제 의존도를 높일 겁니다. 반면에 산업과 소비재 유통 분야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의 장악력이 커질 겁니다. 러시아계 주민들 그리고 친러파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가 확실해지는 거죠.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속국화로 지속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좀 더 추가적인 걸 한다면 지속적으로 러시아계 이민들이 유입되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무역을 친러계가 장악하면 그 회사에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친척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 경제, 도시를 러시아계가 장악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막상 이걸 구상을 해보니까 제가 봐도 그럴듯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러시아가 장기적인 통치는 어렵다. 너 전쟁에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한번 이렇게 쭉 구상을 하고 테이블에 올려놓으니까 이거 되겠네, 가능하겠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다만 이게 가능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제 말씀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과 군사력을 과소평가한 것, 또 바로 이런 구상이 푸틴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예상외로 선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기고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이 전쟁의 승부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러시아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이미 드러났어요. 그런데 제가 더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요 다음이에요.